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유례 없이 거친 항의 시위 속에 정부와 야당 인사들까지 두루만나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조야의 우려를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걷는 시행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전은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곧 내놓을 예정인데요. TV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신료를 안 내면 불이익은 없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행 전 대통령실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세계 154개 회원국을 갖고 있는 유엔기구의 수장이 2박 3일 내내 따라다니며 회의장 창문까지 두드려댄 시위대 등살에 대부분의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원안 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As you know, our conclusion has been that this plan, if it is carried out in the way it has been presented, would be in line, w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일본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시위대에 가로막혀 2시간이 넘게 공항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1시가 넘어서 겨우 숙소로 갈 수 있었는데요. 자, 김 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 라파엘 그로시가 외교 사절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IAEA는 유엔 산하의 독립기구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57년도에 설립하자마자 가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154개국 중에 유일하게 그때 이제 그 IAEA에서 특별 사찰하겠다, 북한 핵에 대해서. 그랬더니 유일하게 그 NPT하고 IAEA 탈퇴 선언했다가 유엔 안보리에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긴급하게 입장을 거둬들였을 정도로 네. 국제적인 위상이 있는 이러한 기구인데, 이곳에 수장이 왔는데 저렇게 외교적 결례를 한다는 것은 진짜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어딜 가나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뭐 고홈, 그로시 고홈을 계속 외쳐댔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따라다니면서 계속 항의를 하고 그 엘리베이터 타는데 그 앞에까지 막 쫓아오기도 하고요. 네. 자, 시위대 중 한 사람인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현장을 정리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해서 이 안경을 깨뜨렸고,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됐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뭐 어떤 사람은 1밀리언 유로, 100만 유로 받았냐? 또 이건 김포 대첩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뭐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왜 이제서야 이런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정부가 방류를 하겠다는 원칙 정한 지 벌써 몇 년 전부터고, 사실은 IAEA가 뭐 이 검증 작업을 시작한 게 2021년부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 대응을 하고 그때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일본이 결국은 이제 방류를 하려고 들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네.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냥 뭐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다가
뭐 방류한다고 하니까 이제 뭐 저렇게 뭐 굉장히 강경 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사실은 이 상황 변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 이제서와 동시에 함께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네. 저분들이 저렇게 뭐 극력 시위를 한다 그래서 해결이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미 거의 뭐 그 종결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시위를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지혜를 좀 모아야 될 시기다. 그리고 뭐 시위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좀 과격하게 하거나 또 이번에 보니까 그로시 사무총장을 향한 그 인신공격성 그런 지금 뭐 그런 시위도 굉장히 많던데 IAEA도 그렇고 너무 과도하게 국제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또 거기 관계자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자제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1밀리언 유로, 1밀리언 유로란 말은 일본 언론에서도 화제가 돼가지고요.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쯤 되는가 해봤더니 한 16억 원 돼요. 그러니까 하기 좋은 말로 100만 불이라는 식으로 이제 뇌물 받았다. 유로로 이제 구호를 외친 거예요.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받고 편향 보고서를 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나오는 패널들, 현직 정치인들도 IAEA가 일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 얘기를 실질적으로 방송에 나와서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분담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분담금을 보면 미국이 25.1%로 1위이고 일위죠. 또 이제 중국이 14.5%, 일본이 지금 7.7% IAEA에 분담금을 3위. 내고 예. 있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거의 4분의 1을 내고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IAEA를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IAEA가 친일파 집단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무슨 하청받은 보고서를 했을 뿐이다. 이거 도대체 국제기구에 대한 모욕이기도 해요. 네. 이 기구는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핵 무기 확산 방지 대책과 핵 원료의 평화적 활용을 제안을 해서 그것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그렇죠.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엘바라데이 총장도 받고 IAEA라는 기구도 받은 거죠. 받고, 네, 네.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이거 갖고 국제 기구를 이렇게 그 모독을 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민주당은 IAEA를 탈퇴할 것입니까? 지금 네. 전 세계 154개국 중에 IAEA를 탈퇴한 국가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친일파 그리고 일본의 하청 기구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 그 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 기구를 탈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라파엘 그로시 총장이 7월 9일 오전에 국회를 방문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는데요. 시위대가 이 간담회가 열린 회의장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뭐 일부는 발로 차기까지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사당 내에서는 뭐 이런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역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막 시위까지 이제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대응이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 뭐 지지자들도 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던데 이런 거는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좀 만류를 했어야 된다. 핵심 지지층들을 향해서 그게 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뭐 분담금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정치권의 이런 공방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일본이 이제 방류를 시도할 거라고 하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알려졌던 사실이고 일본이 상당히 IAEA 쪽에다가 분담금도 늘리고 하면서 뭐 일종의 로비를 할 거다라는 것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정부는 분담금 안 늘리고 뭐 했죠? 이 기간 동안에만이라도 일본이 방류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는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분담금을 늘려서 IAEA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가 지금 3위라고 하지만 IAEA 내는 분담금이
45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그 정도 돈이 없나요? 한 1,000억 정도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일본보다 2배 해서 지난 5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면서 IAEA의 영향력을 키웠다라면 이제 와서 IAEA가 일본 편든다, 분담금 때문에 뭐 일본에 종속돼가지고 저런다 이런 아쉬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이번에 굉장히 문제제기 적극적으로 하던데 당신들 그 당시에 여당일 때 뭐 했냐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선 뭐 저렇게 반대하고 또 심지어 뭐 그 지지층들을 약간 좀 그런 시위에 동원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유례없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자 결국 그로시 총장은 우리나라에서의 일정을 대부분 사실상 모두 비공개로 전환해서 진행을 했는데 IAEA 측에서도 유감 성명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건 뭐 상당히 유감 표명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항의, IAEA 평가 보고서에 대한 항의 정도에 그쳤으면 저렇게까지 비공개로 한다거나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로시 사무총장을 향한 인신공격성 네. 그런 이제 발언들이 꽤 나오고 하니까 누구라도 그 위협을 안 느낄 수가 없죠. 혹시 내가 이러다가 뭐 테러 당하는 거 아니야? 네. 개인적으로 그런 위기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상당히 경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조치들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거를 그로시 사무총장의 개인의 문제로 지금 이제 몰아가는 것도 사실은 저는 야권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찌됐건 우리는 IAEA라고 하는 기관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국회의원들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사무총장 바뀌면 그러면 이제 뭐 그로시가 사라졌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 2007년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그럼 IAEA하고 관계 전혀 안 하고 지낼 수 있나요? 그렇죠. 안 되죠. 안 할 수가 없어요. 북핵 문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분들하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비공개로 진행된 일정에서 그로시 총장은 먼저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주로 나왔나요? 우리가 이제 향후 계속해서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그 후쿠시마에 30년 동안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지금 그로시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30년 동안 계속 추적하고 본인이 확인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그 IAEA 로비설이 나오는 게 웃기는 게요. 네. 심사하는데 11개국의 전문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프랑스, 미국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그 심사위원들도 다 로비 대상이었는지 진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 21년도 문재인 정부 때까지입니다. 21년도까지는 일본 측에서 아예 정보 제공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정권 바뀌고 그 2023년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한국 시찰단이 가서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는 거, 네. 그리고 그 처리의 오염수 측정을 확인하고 그러는 시설인 K4 탱크 확인하고요. 그리고 오염수가 어떻게 이송됐는지 그 설비 과정을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해도 외교가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네. 그러고 이번에 이제 그로시 온 김에 우리가 이제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요청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죠. 네. 그로시 총장은 자신의 SNS에 후쿠시마 원전의 IAEA 조사단을 5년이고 10년이고 뭐 실제로는 30년 정도 상주를 시켜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러니까 상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도 뭐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도 거기 좀 참여를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그리고 IAEA 측에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을 좀 한 것으로 그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AEA가 이러는 건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네. 국제사회 전체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한국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저희 태평양권에 있는 그 좀 우려가 되는 국가들
또 방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찌됐건 뭐 이제 그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IAEA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서를 물론 이제 그렇게 검증 과정을 거친 것이기도 하지만 향후에 이걸 모니터링해야 된 이제 그런 이제 의무도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한 활동을 이제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로시 사무총장은 시위대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호텔에 도착한 직후에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연쇄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영어로는 계속 워터라고만 했어요. 이 오염수에 대해서 나도 마실 수 있고 그 안에서 수영할 수도 있다. 이 물, 워터가 안전하게 처리돼 방류된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다. 저 발언이 계속 화제가 됐어요. 네네. 그 미국은 이제 지난번 국무부에서 그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에 또 성명도 했죠. 성명 발표했는데 그 IAEA의 그 보고서를 존중한다. 그러면서 이제 트리티드 워터. 처리수라는 표현을 그렇죠. 썼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다 트리티드 워터. 네. 일단 이제 알프스를 통해서 다핵종들이 다 제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희석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에. 그래서 트리티드 워터가 과학적으로 맞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오염수로 일단 나가고 네, 그건 있죠. 이제 그 우리 정부도 그것을 이제 검토하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처음에 애시당초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처리 방안이 과학적으로 5가지가 가능했었어요. 그중에 방류를 결정한 이유는 5가지 중에 유일하게 방류만 추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고체화시켜라. 민주당도 그 얘기를 자꾸 해요. 고체. 고체화를 시킬 때 문제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고체화해서 뭐 이게 담아놓으면 빗물에 다 흘려서 나가면 결국은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토양도 오염되고요. 토양도 오염되고 그리고 문제는 추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증기로 하는 것도 추적이 안 돼. 사람이 마실 수도 있고. 네네. 네. 공기 중에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추적이 가능한 것. 그래서 30년 동안 그 추적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 민주당이나 또는 이제 일부 그 반대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뭐 비용 때문에 그렇게 했다. 우리가 돈을 주겠다. 이런 식의 괴담을 좀 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네. 그로시 총장의 또 의미 있는 발언이 이게 있습니다. 2009년에 본인도 북한의 핵시설을 한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한국민들은 후쿠시마보다 북핵 문제를 더 걱정해야 된다. 뭐라는 표현을 썼어요. 더 걱정하는 게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건 이제 과학자 내지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제 언급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뭐 야권 쪽에서는 일종의 뭐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렇게 또 이제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전문가로서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방류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췄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이 방류를 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감시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북한 핵은 2009년에 이제 IAEA 사찰단이 떠난 이후에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어찌됐건 검증 과정을 계속 거치고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거 하고 그런 거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이제 추정컨대는 북한이 분명히 이제 핵 관련 시설을 더 이제 느린 것 같고 이건 위성으로도 일부 포착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 시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뭐 이게 핵 관련해서 어떻게 방사능 관련해서 제대로 검증돼서 이게 뭐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심지어 IAEA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불확실성 관점에서 볼 때 그쪽이 훨씬 더 위험하다. 그 얘기를 좀 한 겁니다. 네. 그로시 총장이 야당 인사들을 만났을 때 이제 우원식 의원, 위성곤 의원 등이 하도 몰아세우니까 아니 언젠가 야당도 집권을 할 텐데 그때는 IAEA 상대 안 하실 겁니까? 이런 반응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도 야당에서 계속 편향 보고서다, 부실 보고서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눈앞에서 계속 자신을 비난하자 그로시 총장은 안경을 벗고
한숨을 쉬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오죽하면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독극물이다, 핵폐수다, 뭐 이러니까 지금 뭐 한덕수 총리도 나도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그로시 사무총장까지도 내가 마시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것이 과학의 영역이 아닌 정치의 영역으로 왔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네. 도대체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이유가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주말 매주 주말에 핵 그 폐수 뭐 독극물 방출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주죠. 그 이재명 대표까지 가셨는데 굉장히 그 시위대의 규모가 적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지난주에는 그걸 취소했죠. 여론의 동향도 또 지지도 그닥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로시 총장은 7월 9일 뉴질랜드와 쿡 제도로 떠났습니다. 그 직전에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의 면담 사진을 여러 장 올렸어요. 또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올렸죠. 저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건데. 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특히 야당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진보 진영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가 많다는 것 이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뭐 어느 정도는 이게 뭐 과학으로 좀 접근하기 어려운 또는 이제 정치적 영역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도 이해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그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제 우리는 의견을 경청했고 그리고 그것을 관련해서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노력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일단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봐야겠습니다. 네. 야당 인사들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일본에 대해서 마셔라. 다시 말해 음용수로 쓰거나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도록 그로시 총장이 권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음해고요. 조금 전 화면에 양희원 의원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후쿠시마 시찰단 다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련자를 단 한 명도 못 만나고 돌아오셨어요. 네. 거기 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제 그 방류가 시작이 되면 도쿄전력에서 하루도 안 빼고 매일 네. 그 삼중 수소와 29가지의 그 핵종에 대한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이번에 이제 정부 보고서 발표하면서 일본 근접 해상의 8개 지점을 매월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네.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방사능 그 모니터링 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겠다. 네.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올해만 해도 예년보다 2배 늘려서 8,000건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또 정부의 입장은 현재 후쿠시마 연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안심할 때까지 계속 안 하겠다는 계속 거예요.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대기 오염도 측정하는 것처럼 일본과 대한민국 자체 조사에서 거의 매일 모든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걸 보면 이것이 이제 백일화의 금방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그 전에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은 즉각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은 바로 방류되는 그 소위 말해서 처리수에 대한 그 삼중 수소와 29가지 핵종이 정말 과학적 허용치 이하로 방출이 되는지가 그러니까 데일리 리포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괴담이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쿠로시오 해류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구 반대편 태평양으로 가서 가장 먼저 닿는 나라. 여러분이 지도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바로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먼저 미국의 공식 반응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미국 정부는 조금 전에 이제 이 보고서 나온 다음에 미국 정부 반응에 대해서도 이제 그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보고서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미국 연방환경보호청은 뭐 일본 방사선 핵종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 네.
또 미국 본토라든가 태평양, 미국령에 대한 보호 조치 필요 없다. 이제 괌이나 하와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이제 우리 식약처에 해당하는 이제 식품의약품 의약국 같은 경우 FDA. 예, 2021년 9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규제 유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그리고 하고 미국 연방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바다로 유출된 방사능이 위험 끼칠 만한 수준이 아니다. 해양대기청 역시 수치가 낮아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시 감시 체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관측소가 뭐 상당히 많은 곳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번보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지고 난 직후에 그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렸던 바가 있고, 그때는 이제 하루에 300톤씩 그야말로 뭐 엄청난 그렇죠. 양이 쏟아져 나왔죠. 여과도 예, 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미국하고 캐나다 정부가 상당히 긴장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다 그런 이제 관측 설비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IAEA를 기본적으로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IAEA가 검증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정상 방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해안 그 권역에는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그렇게 지금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괌과 미국 서부 해안이 되겠네요. 그쪽까지를 이제 미국의 반응으로 알아봤고, 자, 이 구로시오 해류가 돌게 되면은 내려가서 물론 캐나다가 있고요. 또 호주라 불리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국가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해안선이 제일 긴 국가가 캐나다라고 해요. 방류가 되면 미국 갔다가 캐나다로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쪽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로 해서 대만으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캐나다가 입장을 발표했어요. 현재 인지 가능한 수준의 방사선 수치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캐나다 국민의 건강에 우려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우려 없다. 네. 분명히 발표를 했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호주는 아예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발표했고요. 네네.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자연 환경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그로시 했습니다. 총장이 뉴질랜드로 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로시 사무총장께서 여기 이제 SNS에 글을 올리면서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런 얘기가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열린 대화이다. 투명성과 열린 대화. 네. 네. 지금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정말 투명성과 열린 대화를 하고 있는지, 폭력이 난무하는, 그래서 국제적인 외교 사절을 이렇게 모욕하는 이런 행위이기보다는 정말 야당도 반대하면 과학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투명성 있게 열린 대화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일본에서도 야당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본의 사회당 아시다시피 의석 3석으로 쪼그라. 지금은 이제 이름을 3인당으로 바꿔서 바꿨죠. 중의원 1석, 참의원 2석. 네네. 네. 그렇게 쪼그라진 이유를 좀 민주당이 좀 잘 반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괴담과 선동이라는 음지의 이 버섯은요, 과학과 팩트라는 태양이 오래 내리쬐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조만간 KBS 수신료가 29년 만에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됩니다. 통합고지서를 보내던 한국전력은 2개의 대안을 검토 중인데요. 한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불이익은 혹시 없을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열린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의결했습니다. 7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가 되면 분리징수, 자, 즉각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즉각 시행이 되긴 하는데 이제 한전하고 KBS하고 이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그 이행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고지서를 같이 발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선을 둬갖고 잘라서 절취선. 네, 절취선 갖고 이제 전기료만 내고 뭐 TBS 수신료는 내든지 아니든지 아니면 이제 별도 우편으로 보내든지 지금 이제 별도 우편 쪽으로 얘기가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별도로 이 보내는 방안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대1 다수결로 의결이 됐습니다. 야당 측의 김현 위원은 표결을 아예 하지 않고 퇴장해서 반대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어떤 입장일까요, 야당은 지금? 네, 뭐 이제 김의원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 추천 위원이고, 그렇죠. 또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강성이기도 합니다. 뭐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늘 이제 그쪽 이익을 많이 대변하는 편인데, 뭐 아시다시피 야당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고, 그 관점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건 충분히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이걸 이렇게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냐. 너무 빨리 한다? 예,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일단 이제 하는 거고요. 그날 뭐 일단 지금 방통위가 지금 위원 2명이 빠져서 지금 3명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한 30분 정도 이 반대 의견 쭉 얘기하고 퇴장을 했다 그래요. 퇴장한 상태에서 이제 2분이 찬성해서 이제 통과를 시키는 2대1.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좀 깁니다. 이 과방위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민주당이 그 무슨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에 민주당도 분리징수안을 내놨습니다. 아, 문재인 정부 때? 네, 문재인 그래서 그랬다가 이것을 다시 걷었어요. 왜 걷었는지 아세요? 2021년은 그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 아, 2012년이겠죠. 2011년. 네. 11년도에 냈다가 11년, 죄송합니다. 네. 11년도에 그랬다가 그때 뭐 소수당이니까 그때는 그래서 다시 걷었어요. 그랬다가 박근혜 정부 말에 또 냈어요. 네. 그랬다가 그때 이제 밀어붙이려고 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왜 걷었냐? 이유 아세요? 왜 걷었는지 아세요? 말씀해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하면서 본인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네.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다시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적 상황으로 정권을 잡으니까 네, 걷어들인 거죠, 황급히. 네. 그리고 또 그 KBS가 경영이 너무 방만하다. 경영 좀 제대로 해라라는 얘기는 여야 모두가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와서 그 말도 안 되는 저런 주장을 하면 아니 본인들은 2011년도에 왜 그 분리징수안을 내놨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선진국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다 분리징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한전에 사실 이게 통합징수한다는 것이 독재 정권 때에 그 어떻게 보면 KBS라는 그 우월적 지위에 대한 어떤 독점적 특혜 상황이었었죠. 네. 그런데 지금 KBS가 과연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지금 특히 이제 미디어 환경이 SNS까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스스로 어떠한 자성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부터 좀 돌아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과 2016년에 지금의 야당이 분리징수안을 냈었다. 이걸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 과방위의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면서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촉구까지 했는데 국회에서의 의결이나 어떤 결정이 이 분리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미칠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이제 이번에 이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행령으로 이게 바꿀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의원들 영향에서 살짝 좀 벗어나 있다. 네. 뭐 최근 들어서는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여야가 관련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하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권한을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거에 이제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아예 방송법 내에 이제 규정하는 형태로 해서 좀 이제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통합 징수를 법으로 만들겠다 이런 예, 이제 얘기죠. 그런 이제 시도를 지금 이제 하려고 지금 이제 뭐 얘기는 나오고는 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그것도 실행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행규 의원께서도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떻게 된 게 여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계속 바뀌어요. 네, 서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특히나 이번 같이 국민들이 분리징수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상황에서는 아마 이거를 뭐 굳이 방송법 개정까지 해가면서 통합징수를 이렇게 강행 처리해야 될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청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이 통합 징수를 하는 선진 외국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점은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한전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놓고 두 가지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중에서 청구서를 따로 발행하는 안이 될 확률이 지금으로선 크다죠? 네, 그렇죠. 같이 구태여 넣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위탁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네. 사실 위탁도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한전에서 해줄 이유도 없죠. 저는 이런 2016년도에 제가 KBS를 도저히 보고 싶지 않아서 저도 KBS의 시청료를 내지 않을 방법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방법이 없어서 제가 저희 집에 TV가 2대가 있었는데 TV를 없앴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없었어요. 저희 집은 지금 TV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KBS에서 전부 다 저희 집에 확인을 오겠다는 거예요. 거의 1년 만에 왔어요. 1년 만에 와서 그렇게 이제 해달라고 한 뒤에 네. 1년이 걸렸다? 네. 그래서 집에 와서 방마다 다 보더니 그때서야 이제 저희 집은 지금 시청료를 2017년부터 안 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KBS가 TV에 있어도 KBS 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우리 국민 중에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동안 내지 않을 방법이 없었어요. KBS를 한 번도 안 틀어도. 그게 시청자들의 권한이죠.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어야 되듯이 봐야지 시청료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본주의의 논리죠. 네네. 네. 그동안은 안 봐도 무조건 내는 이 강제 징수였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자유 위반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방송 탄압이라는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 해요. 동아투이 기억나시죠? 조선투이, 동아투이. 네. 그때 정말 이것이 권력에 의한 그 탄압이었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그때 않아요. 이제 백지 광고로도 후원하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조선과 동아는 다 국민들의 성원을 힘입어서 그 위기를 다 넘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그 KBS의 분리징수에 대해서 90% 이상이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방송 탄압 운운하는 것 자체도 참 어불성설이다. 얼마나 무너졌으면 그 많은 국민들이 민원으로 제발 보지도 않으니까 내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그동안 요구했겠습니까? 네. 이런 청구서 별도 발행에는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전이 이 발생하는 비용을 KBS 측에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1,850억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굉장히 많네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 발송료가 이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다가 그뿐만이 아니고 뭐 시스템 이제 그 뭐 만들어서 운영해야죠. 관리 인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인력 비용도 뭐 그러니까 저런 고지서를 일일이 만들어 보내는 돈이 연간 거의 1,850억 원이나 들어가는군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건당 680원 정도. 오, 많네요.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쇄비부터 시작해서 발송비도 들어가야 되고.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동안은 한전이 위탁을 받아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분리징수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 비용을 온전히 다 뭐 한전 측에서 부담하면서 이거를 계속 해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추가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비용 빼고 나면 남는 액수도 별로 많지 네.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KBS 사측, 그러니까 사장과 간부진, 그리고 노조가 3개 있는데 가장 다수 노조는 이 분리징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뭐 실질적으로 법적인 그 조치는 별로 없을 별로 이제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것이 시행령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KBS가 이걸 계속해서 거부하면 한전 측으로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것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전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낸 전기료이지 않습니까? 한전의 지금 적자도 굉장히 누적되어 수조 원이잖아요. 네, 수조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법적으로 보면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한전이 위탁 징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공포된 즉시에 그 통합 징수를 꼭 해야만 된다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한전과 KBS 위탁 계약 중에 그 통합 징수 부분은 만약에 KBS 쪽에서 문제를 삼더라도 이것은 이제 원천 무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혹시 이것을 안 내면 그 전에 통합 징수했을 적에는 이것을 과태료. 안 내면 과태료도 붙고 과태료와 무관하게 전기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네. 근데 단전의 걱정은 이제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하셨고요. 자, KBS 사측과 이 최대 노조는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근데 시행령 이미 이제 개정이 돼버린 상태고. 그래서 이제 법원이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이제 내릴 문제긴 한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국민에게 어느 쪽으로 더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가 하는 네. 부분, 국민 여론이 어떤가 하는 부분을 재판부도 아마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인용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기각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KBS 사측이 이 계속 거부를 할 경우에 한전은 3년마다 계약하고 있는 TV 수신료 징수 위탁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만약에 이제 한전이 선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왜냐하면 이제 한전의 적자가 수조 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는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송법 상에 이미 그 통합징수에 대한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KBS에서 그 손배소 청구를 해도 이것이 그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전이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KBS 사측이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 KBS 측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론이 지금 어느 쪽인가 하는 걸 잘 살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걸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징수 결정 자체가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뭐 약간 언급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정치적인 결정 뭐 이런 네.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이제 따져서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온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통합징수가 결정됐을 때부터 아마 이제 재판부는 검토를 쭉 하게 될 텐데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에게 꼭 유리하게 지금 상황이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또는 사법부가 그렇게 판정 내려주길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KBS 사측의 이런 반발 움직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전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뭐 그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는 뭐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법적 근거 자체가 통합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KBS가 계속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뭐 결국은 법정으로 가겠죠. 근데 승소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일본에 가서 보시면 NHK 같은 경우에 일일이 징수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징수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네네. 아마 뭐 KBS가 결국 이제 자체 징수 그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대응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동아일보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모든 신문사는 판매국에서 다 자체적으로 돈을 받고 있죠. 자체 광고 기능이 있죠. 네네. 또, 예. 자체 징수 기능이 있죠. 뭐 판매국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KBS도 결국은 이제 자체 징수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기존의 TV 수신료 위탁 계약이 2024년 말까지입니다. 이때까지는 TV 수신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내면 뭐 내게 불이익이 없느냐. 이런 그 말도 있어서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일단 당장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분리징수가 시행령으로 이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한전하고 KBS하고 논의를 거쳐서 그럼 분리징수를 어떻게 할 거냐. 고지서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 거냐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확정하고 뭐 이제 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이제 걸릴 이제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고요. KBS는 이걸 어찌됐건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거를 당분간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또 이제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또 좀 더 지연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는 기존 시스템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대로 만약에 이제 뭐 안 되시게 되면 전기도 끊길 수 있고 그런 상황을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 이제 이게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 한전하고 KBS가 이제 징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건지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실제로는 뭐 좀 혜택을 보더라도 혜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시는 대로 방송은 공기고 모든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행 전 대통령실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